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 오늘은 과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좋죠? 빨리 끝내자. 자, 오늘 여러분 보실 부분은요. 66쪽이에요. 자, 66쪽에 보시면은 언어가 막 이러면서 자, 우리가 안 그래도 과학이라 힘든데 갑자기 언어 얘기가 나오면 우리 좀 언어 지문, 과학 지문, 기술 지문 이런 거 힘들어 하잖아. 그치? 막 짬뽕 되고 있다. 자,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다? 언어 영역이다. 여러분 이거 지식 물어보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같이 뭐 봐야 되지? 문제 살짝 보면서요. 선생님이 무슨 문제 나오는지 먼저 좀 짚어줄게. 그래야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까지 나오겠죠? 자, 그럼 같이 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위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서술상 특징, 이거는 소설에서만 물어보는 거 아니죠. 자, 비문학에서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게 되면 이건 뭘 물어보는 거니? 논지 전개 방식. 그래. 자, 논지 전개 방식, 이거는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계속 해줬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때 배웠던 거랑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 글이 어떻게 논지를 전개해가고 있느냐, 요거를 찾아주면 되고요. 다만 이런 문제들은요, 뭐가 들어가니? 중간에 개념이 들어가.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분. 왜 5분이래? 5번. 자, 위글로 보아 기역과 니은에 대한 대답으로 모두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기역과 니은 밑줄 친 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때? 뭐야? 자, 질문이네. 자, 기역은 언어가 사람만 갖는 특성이라면 유전체 어딘가에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있지 않을까? 질문을 했어. 결국 자, 기역의 대답은 뭐야? 있다. 아니면 없다. 이거잖아. 그치?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했으면은 있다 아니면 없다가 답이야.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뭐죠?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FOXP2는 언어 유전자 이상의 기능을 맡는 게 아닐까? 자, 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배우겠지, 그치? 자, 이 유전자는 언어 이상의 기능을 맡는 게 아닐까? 뭐야? 기다? 아니다. 그치? 자, 그렇다? 아니다. 자, 뭐야 이게, 야, 무슨 대답을 구하라고 해놓고, 자, 이 대답이 어려운 거야? 아니야. 있냐, 없냐, 그런가, 아닌가? 이걸 여러분들이 따져서 체크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밑에 표도, 너네 표 나오면 일단 쫄지, 그치? 복잡해. 근데 가만히 봐봐. 자, 표 복잡하니? 기억에 대해서는 있다, 모른다, 없다 이거야. 그치? 니은은 그렇다, 모른다, 그렇지 않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따져줘야 되는 건 이거라는 거지. 얘네들이냐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글을 읽어주면 된다는 거야. 자, 다음에 6번. 보기는 위글을 읽은 뒤에 접한 자료이다. 자, 위글의 A, B와 보기의 가나다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자, 이거는 뭐야? 이 글을 읽은 다음에 보기라는 새로운 상황에다가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것도 사실은 뭐니? 입장 정리만 잘 하면 됩니다. 이따 보여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지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자, 지문. 언어가 사람만 갖는 특성이라면 유전체 어디엔가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있지 않을까? 이게 뭐였니? 첫 번째 질문이었잖아. 자, 무슨 얘기냐? 자, 유전자 중에 자,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있냐 없냐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유전자학자들은 구성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언어 장애를 보이는 K2란 약칭의 가계에 주목했다. 얘들아, 가계라는 게 뭐지? 그 집안의 흐름이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한 집안에 뭔가 반 정도, 이 집안 식구들 중에 반 정도가 언어 장애를 보인대.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유전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쵸? 우리가 봐봐 얘들아, 아무 상관없이 만약에 너네 한 반에 있는 애들이 만약에 반 정도가 언어 장애를 보인다. 그럼 그 유전이랑 상관이 없어. 그죠? 왜냐하면 우리 반에 있는 내 친구들은 뭐니? 가족이 아니니까.
가족이나 핏줄, 혈연 이런 거랑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한 집안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집안의 한 반 정도가 언어에 장애를 보인다라는 건 이건 유전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보세요. 3대에 걸친 분석 결과 이 장애가 유전자의 변이 결과라고 추정했다. 즉, 자, 그 분석 결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장애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유전자 변이 때문이다. 즉, 뭐니? 이 질문이 답이 나왔죠. 자, 언어와 관련된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보자. 1998년에 이 유전자가 7번 염색체의 짧은 다리 쪽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마침내 2001년에 그 실체가 밝혀져서 FOXP2로 명명이 됐다. 즉, 이 언어와 관련된 유전자, 인간의 유전자 중에 언어를 담당하는 그 유전자 있는데 그 유전자가 이런 유전자였다. 뭐 이렇게 기니. 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야. 자, FOXP2는요, 특히 태아의 뇌 조직에서 많이 발현되는데 그 결과 언어 처리를 담당하는 회로와 혀와 입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운동신경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이 유전자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 언어와 관련된 회로가 만들어지고요. 그죠? 그리고 혀와 입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대. 얘들아, 말을 하려면 혀와 입의 움직임이 자유자재로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혀와 입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이런 운동신경이 이 유전자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FOXP2 유전자 하나에 변이가 있는 사람은 입과 혀의 움직임이 서로 타이밍이 맞지 않아 소리가 제대로 나오니까 말을 할 수도 없겠죠. 뿐만 아니라 소리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내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문장이나 문법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낀다. 이건 뭐니? 회로의 문제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언어 유전자, 언어를 담당하는 유전자 FOXP2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자. 자, 한편 변이 유전자를 지닌 사람도 변이 유전자라는 게 뭔가요? 변이로 인해서 언어 장애가 생겼던 거지. 그치? 자, 장애가 생기는데 변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사실 보면 정상 유전자가 하나는 있으므로 무슨 얘기일까? 자, 유전자라는 것은 두 개가 한 쌍이라는 거를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쵸? 변이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상 유전자가 있대, 하나는. 그 얘기는 유전자는 꼭 두 개가 한 쌍을 이룬다. 이거는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였겠지만 몰랐어도 이 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하나는 잘못된 변이 유전자가 있고, 자, 그래도 정상 유전자가 하나는 있기 때문에 사실 얘의 도움을 받아서 언어장애가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정상 FOXP2 단백질이 절반은 만들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이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라도 비정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얘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뭔가 복잡하고 정교한 역할을 하는 건가 봐. 여기 나와 있잖아. 이 단백질은 매우 정교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유전자 쌍 모두가 돌연변이인 경우, 즉 봐봐. 이 경우에는 지금 쌍이라고 말이 나왔지, 그치? 자,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돌연변이고 하나가 정상일 경우 이럴 때 언어 장애가 생겨요. 그렇다면 만약에 둘 다, 자, 얘도 돌연변이 유전자이고 얘도 돌연변이 유전자일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는 말을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요? K 가계에서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즉 무슨 얘기니? 자, 하나의 유전자가 잘못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장애를 보였던, 언어에 장애를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두 개의 유전자가 모두 잘못되었을 경우에 말을 못하는 건 아닌가? 근데 찾아봤더니, 자, 두 개의 유전자 모두 잘못되어 있었던 사람은 이 K 가계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야? 이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얘들아? 여기 나와 있잖아. 이 유전자가 완전히 고장나면 태아 발생 과정에서 죽는다. 그래.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이 유전자가, FOXP2 유전자가 언어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말만 못하고, 그러니까 언어에 뭔가 장애만 있고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해석을 보니까 아예 완전히 잘못돼 버리면은 이 사람은
태어날 수조차 없다는 얘기죠. 결국 이거는 언어 이상의 기능을 한다라고 이 글에서 보는 거지. 그치? 계속 봐봐. 자, 그렇다면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이죠. 그쵸? 자, 그렇다면 FOXP2는 언어 유전자 이상의 기능을 맡는 게 아닐까? 즉, 이 유전자는 언어 플러스 뭔가 알파, 더 중요한 기능을 맡는 것이 아닐까? 이게 두 번째 의문인 겁니다. 즉, 동물의 진화에서 뇌의 전반적인 회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즉 아까 뭐라 그랬니? 얘는 언어와 관련된 회로를 만들고 혀와 입의 어떤 그 운동신경을 만든다 그랬잖아? 근데 언어와 관련된 회로뿐만 아니라 뭔가 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회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언어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화 과정에서 뇌의 전반적인 그런 회로 형성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부가적으로 언어가 사람의 경우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닌가. 이 의문이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뒤 연구자들은 자, 봐봐. 지금 보면은 이 글이 쭉 어떻게 돼 있니? 처음에 뭐야? 처음에 뭐 1998년에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뭐야 2001년에 이 실체가 밝혀졌고, 그치? 그렇게 가면서 지금은 또 뭐가 나왔어? 그 뒤에 이러면서 쭉 어때? 이 유전자 연구에 대한 어떤 그 시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쵸?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얘들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나타내는 거. 선생님이 개념 강좌에서 엄청 강조했던 거 있는데, 통시적 고찰이라는 말, 통시적 연구라는 말 얘기했죠. 그렇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즉 시대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통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요, 뭐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연구 결과들을 계속 제시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계속 보자. 자, 그 뒤 연구자들은 다른 동물의 유전체에서 사람의 FOXP2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찾았다. 무슨 얘기야?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에도 비슷한 유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상대로 자, 예상대로 FOXP2 유전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침팬지나 쥐와 같은 다른 포유류에도 존재했다. 그렇다면 비슷한 유전자가 있는데 걔네는 말을 못하잖아. 사람에게만 언어만 있죠. 자, 그렇다면 사람에게만 언어가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때? 또 뭐가 들어갔어? 질문이 나오게 됐지, 그치? 자, 여기 디귿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디귿을 만들어줄게. 자, 세 번째 질문은 뭐냐? 왜 사람만? 자, 왜 사람에게만 언어 기능이 들어가게 되었는가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글은요, 어떤 구조니 사실 가만히 보면. 첫 번째 기억에서 어떤, 자, 유전자 중에 언어를 담당하는 게 있지 않을까? 물어보고 있다. 문제 해결했지.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 그치? 자, 이 유전자는 언어 외에 다른 것, 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건 아닐까? 그래, 내 전반적인 회로를 형성해. 자, 그렇다면 왜 사람에게만 이런 언어가 생겼을까? 어때, 이거?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고, 문제 제기하고 해결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죠. 자,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 오늘의 개념, 문제 해결 구조라는 겁니다. 자, 문제 해결 구조. 이런 구조가 많아요. 처음에 의문이 있고 이에 대해서 답을 하고 또 질문이 있고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글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들은 일단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5번 문제 같은 거를 풀게 된다는 얘기야. 알았죠? 자, 그리고 이거는 논지 전개 방식을 묻는 그런 문제에도 해결될 수 있죠. 그쵸? 일련의 그 연속되는 의문들을 해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맞습니다. 그쵸? 근데 4번에 내용 전개 방식 묻는, 논지 전개 방식 묻는 그런 문제 중에 이게 없네요. 그쵸? 만약에 나왔으면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딴 게 답이란 얘기네. 자, 그러면은 계속 보자. 자, 사람에게만 왜 이런 언어와 관련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옵니다. 자, 독일의 파보 연구팀이라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 독일의 파보 연구팀은요, 여러 종의 FXP2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우리는 흥미롭지 않아도 되죠. 선생님, 저는 흥미롭지 않은데요. 상관없어. 너네 별로 고려하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흥미로웠다는 거지. 자, 쥐와 침팬지의 이런 아미노산 서열을 비교했더니 한 군데가 달랐다고 합니다. 근데 쥐에서 침팬지가 나오기까지가 이 사람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걸 쓰고 있잖아. 그치? 쥐에서 침팬지까지 쥐에서 침팬지로 진화하기까지 7,500만 년이 걸렸다고 했을 때, 자, 이때 한 군데만 변했다는 거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뭐니? 자, 약 600만 년 전, 그래, 600만 년 전에 갈라진, 자, 7,500만 년 전. 자, 7,500만원과 600만은 봤을 때 어때? 얘가 훨씬 적잖아. 훨씬 더 짧은 시간이잖아. 이 긴 시간 동안 쥐하고 침팬지는 한 군데만 달라졌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짧은 시간 동안 침팬지와 사람은 뭐야? 두 군데가 달라졌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해석하라는 게 아니야. 이 글의 해석에 따르면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좀처럼 변화하지 않던 유전자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갑자기 두 곳이나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를, 이 두 군데가 바뀐 이 변화를 굉장히 큰 변화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가 뭔진 몰라도 이 돌연변이로 인해서 사람의 FOXP2는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됐고, 자, 그 새로운 기능이 뭐야? 이 파보 연구팀에서 밝혀낸 그 새로운 기능이 바로 언어 기능이라는 거지, 그치? 자, 새로운 기능, 언어 기능을 갖게 됐고, 그 결과 사람 태아의 뇌 조직은 언어 능력과 관련된 독특한 회로를 갖추게 됐습니다. 의미한다. 자, 그래서 쥐나 침팬지 이런 애들과 달리 사람은 이때 일어났던 그 특이한 변이로 인해서 언어와 관련된 회로를 가지게 됐다. 이게 이 사람들이 주장한 바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A라는 기호가 붙어 있네요. 자, 뒤에 보니까 B라는 기호 해가지고 다른 연구팀이 나오죠. 자, 에나드 연구팀이 나옵니다. 이 에나드 연구팀은요, 2009년에, 자, 2009년 어때? 계속 뭐야? 시대가 뒤로 가고 있죠. 통시적 관점이란 얘기야. 자, 에나드 연구팀에서 쥐의 이 FOXP2 유전자를 사람의 것으로 바꿔치기를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즉, 사람만이 이거를 갖고 있어. 그래서 쥐를 가지고 한번 그 유전자를 사람 유전자로 바꿔치기를 해봤대. 그랬을 때 만약에 쥐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거나, 물론 그건 너무 심한 경우지만 쥐의 언어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면 이 유전자의 언어 기능이 들어있다는 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해봤더니 뭐래? 사람의 유전자를 받은 쥐는 초음파 영역에서 내는 찍찍거리는 소리가 바뀌었답니다. 자, 찍찍거리는 소리, 초음파 영역에서 찍찍거리는 소리, 뭔가 얘네들만의 신호가 되겠지. 사람으로 따지면 언어라는 거야. 즉, 이 언어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유전자를 얘네한테 넣어봤더니 얘네들도 언어면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뇌 기저핵 부분의 신경회로가 변화가 됐다. 그걸로 봤을 때 이 유전자는 이제 발음하기 전 선생님 힘들어. 자, 이 유전자는 뭐다? 바로 어떤 언어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이 실험이 증명해 준 거고, 또 하나 이것이 뇌의 회로 형성에 역시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거니까 얘는 뇌의 회로 형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는 인류의 진화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단백질을 동물 모델에 치환한 최초의 사례이다. 여기서 관찰한 현상은 뭐다? 바로 이 유전자의 변이가 인류의 언어 능력 획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지금 이 글은요, 3가지 의문에 대해서 해결을 한 겁니다. 그쵸? 첫 번째, 언어란 유전자와 관련된 것이다? 그렇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그 유전자가 이 유전자가 된 것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뭐지? 얘가 과연 언어만 담당하는가? 뭐라 그랬어? 그 외에 다른 전반적인 뇌의 회로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의문은 뭐였죠? 왜 이거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뭐니? 어떻게 사람에게만 이런 언어 기능을 주게 되었는가? 다른 동물들에게도 비슷한 유전자가 있는데 뭐 때문이다? 이 유전자가 이때 돌연변이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3가지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그런 글이라는 얘기입니다. 뭘 통해서? 통시적인 관점을 통해서. 그쵸?
마지막 2009년까지. 자, 그러면 4번 문제 풀어보자. 자, 위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즉 논지 전개 방식,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거라고 했어요. 이건 여러분 개념 갖고 있으라 그랬지. 너네 개념 내가 테스트 해볼까? 1번 몰래 1번? 자, 이거 뭐야? 나한테 배웠어. 다양한 사례들을 일반화해서 자, 다양한 사례들을 선생님이 꼬였어. 지금 너무 너네를 세게 쳐다보려다가. 자, 뭐야 이거? 다양한 사례들을 일반화해서 결론 도출하는 거. 귀납.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자, 친숙한 상황에 빗대어서 특정 현상의 원리를 쉽게. 자, 얘들아 뭐야? 어렵고 낯선 거. 이거 설명하려고 친숙하고, 즉 익숙하고 쉽게 설명하는 방법. 뭐지? 유추. 그래. 얘들아 여기에서 귀납하고 유추를 안 써있지만 너네가 찾아냈다? 그거 여러분이 지금 개념 제대로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 단어들이 안 떠올랐다. 지금 내가 물어봤는데 개념 공부 다시 해라. 자, 논지 전개 방식은 개념 있어야 돼. 없이는 못 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도록 하세요. 자, 답은 뭐다? 뭐야? 얘죠. 그쵸? 5번이야. 일련의 연구 성과들. 즉, 이 인간의 언어와 관련된 유전자 FOXP2 이제 외웠어. 자, 이 유전자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을 뭐 통시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쵸? 자, 2번 같은 경우에 전망. 얘들아, 전망하면은 그래서 뭐 찾아야 되게? 앞으로 이런 말 있어야 되지. 앞으로 없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대립되는 이론들. 여기서 대립되는 이론 있니? 아니야. 언어는 유전자랑 상관없어. 이런 이론 있어?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안 되죠. 그쵸? 자, 그럼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위글로브와 기억과 니은에 대한 대답으로 모두 맞는 것은 우리는 이미 대답을 어때? 찾아놨다. 자, 기억 뭐였지? 자, 어디엔가 언어 기능을 담당한 유전자가 있지 않을까? 뭐야? 있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가 있다.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니은을 보죠. 자, 니은 질문은 뭐였나요? 자, 그렇다면 자, 이 FOXP2는 언어 유전자 이상의 기능을 맡는 게 아닐까? 어때요? 언어 유전자 이상의 기능을 맞죠? 그쵸? 뇌의 전반적인 회로를 구성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답은 뭐? 그렇다. 니은이 돼야 되죠. 니은의 1번이 돼야 되죠. 그쵸? 정답은 1번이야. 5번에 1번.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자, 보기는 위 글을 읽은 뒤에 접한 자료이다. 자, 위 글의 A, B와 자, A, B가 뭐니? A는 파보 연구팀, 그리고 B는 에나드 연구팀이었어. 이 두 팀 모두 어떤 공통점이 있니? FOXP 유전자가 인간의 언어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지. 그치? 자, 이것과 보기에 가나다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봐봐. 자, 이게 가를 보니까 일부 학자들,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 지금 무슨 얘기니?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럴 땐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어떻게 나눠야 된다? 입장에 따라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동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그럼 한번 이 부분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게. 자, 보자. 자, 보기를 봐봐. 파보 연구팀 A야. 자, A의 연구가 발표되자 그 다음에 나타난 애들이 이 가의 일부 학자들이야. 일부 학자들은 FOXP2 단백질 아미노산에서 침팬지와 사람 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 인간의 급속한 언어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둘 모두 다 어떤 입장이에요? 이 돌연변이를 일으킨 이 유전자, 그치? FOXP2라는 이 유전자가 인간의 언어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잖아. 자, 그러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 즉, 이 나는요, 얘네들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야. 다른 편이야, 그치? 자, 이 사람들이 많았대. 그래서 이를 가려내기 위해 2009년에 미국 우클라 대학이라고 해라 또 UCLA죠. 자, 우클라가 아니고요. 자, UCLA의 게슈인드 연구팀은 이게 다야. 이 연구팀이 밝혀낸 게 이쪽인지 따져주면 되겠지, 그치? 자, 이 팀이 침팬지 조상의 FOXP2 유전자를 인간의 돌연변이 유전자와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사람이 말하기 능력을 갖기 시작했을 무렵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인간의 언어는요, 뭐야?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기 능력을 갖기 시작했을 무렵에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켰다는 건, 즉, 이 게슈인드 연구팀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뒷받침해 주겠니? 이쪽 편이라는 거지. 그치? 그치?
자, 얘네들의 실험으로 인해서 뭐야? 이게 어떻게 돼? 얘가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새로운 근거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역시 뭐예요? 다와 나는 서로 다른 쪽이겠지. 그치? 얘네는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쪽이니까. 자, 그럼 B는 뭐냐? B. 자, B 같은 경우에도 2009년의 실험인데요. 이 에나드 팀. 자, 이 에나드 팀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G한테 그 사람의 FOXP2 유전자를 이식시켜 봤더니 얘네들이 언어면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잖아. 그리고 뇌 회로가 좀 더 달라졌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뭐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쵸? 얘도 역시 파보 연구팀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실험 결과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봤을 때 편이 나뉘잖아. 편이 나뉘잖아. 그러면은 답은 쉬워. 1번. 자, B의 연구 결과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아니잖아. 지금 B는 이쪽에 있잖아. 얘를 뒷받침해주지 않지. 얘는 외톨이야. 따리디리다라 또 얘는 혼자야. 그치? 자, 얘는 혼자야. 얘는 얘를 뒷받침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1번 틀렸어. 그럼 2번도 자동으로 틀리지. 왜? 2번 A와 B는 또 얘를 뒷받침한다며. 아까 B는 아니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A와 B 해도 안 되지. 그치? 2번 자동 탈락. 자, 그 다음에 3번. B와 다의 연구 결과. 자, B와 다의 연구 결과는 가의 주장 뭔데? A랑 똑같은 입장이잖아. 그치? 이거를 뒷받침하는군. 3번이 답이야. 자, 4번은요. A로 인해서 가와 나의 이견이 좁혀질 수 있게 되었구나. 자, A로 인해서 가와 나가 좁혀졌다? 헐. 얘들아 봐봐. 가와 나의 이견이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A라는 어떤 실험 결과가 있었다면 얘네를 좁힐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A는 뭐야? 얘가 제일 먼저 있었어. A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와 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를 좁혀줄 수는 없어. 이미 얘가 나왔는데도 얘는 반대했단 말이야. 얘가 나왔음에도 동의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얘 때문에 얘네 사이가 좁아진다? 말이 안 되지. 그치? 이거는 순서를 잘못 이해한 거야. 그 다음에 5번. A와 다의 연구 결과가 불일치하여. 불일치하니? 아니야. 얘랑 얘는 지금 뭐야?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5번도 틀렸죠. 6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언. 자, 지금 우린 과학 지문을 마지막 한 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쵸? 아, 너무 좋아. 자, 이런 아주 신나는 상황에서 우리 한번 명언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명언은 이슬이, 우리 정이슬 학생이 올려줬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져보라. 진정 내 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내 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정작 자기 자신은 아니었는가? 주위의 여건을 핑계 삼아 나약하게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비겁한 변명들은 걷어버리고 목표를 똑바로 바라보라. 남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원하는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 토마스 바샵의 파블로 이야기에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얘들아, 거울 보고 너희는 무슨 질문을 하니?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지? 뭐 이런 질문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은 그러는데. 자, 얘들아, 질문을 던져봐라. 정말 내 꿈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나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집이 공부할 만한 환경이 안 돼. 아, 저 형 지 대학 갔다고 떠들고 있고 나 공부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자, 환경을 혹시 탓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게 여러분 자신은 아니냐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얘들아. 핑계야, 니네 환경 탓하는 거 핑계야. 스스로 자기의 의지만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 친구들이 너무 불러내요. 저는 친구들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어요. 친구를 끊어. 그럼 되지.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래야 대학 가. 너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망할래? 아니면 다 같이 그냥 우리 잠시 안녕. 이러고 공부해서 대학 가서 다시 만날래? 후자를 택하겠죠? 그쵸? 선생님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의 친구들이 너무 선생님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몰래 막 다니던 독서실을 옮겼단 말이야. 너무 재수없어 보이니? 근데 선생님이 진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진짜 선생님 나름대로 그 당시에 결단을 내리고 독서실을 옮겼던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알고 따라왔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역시 또 환경을 탓할 거니? 역시 난 친구들 때문에 안 돼. 이 친구들 이렇게 나를 이렇게까지 따라왔는데 그 친구들까지 독서실, 선생님 독서실이 있잖아. 우리가 너무 떠들어가지고 나머지가 다 나갔어. 그래서 우리만 남아있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옮겼잖아. 딴 친구들이 다 옮겨와서 그 독서실에 아무도 안 남아서 망했어. 좀 죄송한 일이야.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다 왔어. 그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 에 그래 나는 이 친구들을 떠날 수 없나 봐. 그냥 포기하자. 공부하지 말자. 이랬을까? 아니야. 친구들과 약속을 했어. 나 대학 갈 거야. 선생님 대학 가야 돼. 아, 선생님 걔네들한테 선생님이 아니지. 나 대학 가야 돼. 너네랑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내가 대학 못 갈 것 같아. 너네도 대학 가고 싶잖아. 근데 그 친구들이 그래 나도 대학 가고 싶다고 다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우리 하루에 딱 30분만 만나자. 긴 시간이라고 생각되니? 30분 동안 만나서 그 친구들이 모르는 걸 선생님한테 다 물어보기로 했단 말이야. 그 친구들은 정말 대학 갈 수 없는 친구들이었거든. 선생님한테 다 물어보기로 했어. 그래서 30분 동안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 주겠다. 그 외에 다른 시간엔 나를 부르지 마. 라고 했어요.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해놓고 그때부터 우리가 수능 100일 동안 공부를 했어. 굉장히 늦게 시작했지. 그치? 100일 동안 공부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 다 대학 갔어요, 우리. 얘들아, 윈윈 해야 돼. 다 같이 가야 돼. 다 같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환경 탓해서는 안 되고 끊을 거 있으면 끊어야 되고 버릴 거 있으면 버려야 된다는 거야. 핸드폰에 너무 시간 많이 뺏겨? 핸드폰 버려. 버리면 아까우니까 엄마한테 맡겨. 나 수능 볼 때까지 이 핸드폰 안 본다고. 아니면 학교가 뭐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학교 가서 담임선생님한테 맡기란 말이야. 선생님 저 하루 종일 이 핸드폰 좀 갖고 있어 주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알겠어? 너네 자신이야, 얘들아. 자신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지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너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환경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 같이 대학 갑시다. 자, 어딨냐? 68쪽 갑시다. 자, 68쪽 딱 보아하니 그림 있다. 자, 그림. 그래. 그림?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 괴롭히려는 거? 아니야. 그림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 그랬어.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우리 문제를 살짝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7번. 데카르트 좌표계. 자, 여기 따옴표가 되는 걸로 봐서 얘가 뭐다? 핵심 개념이다. 그치? 얘가 제일 중요한 거네. 그럼 얘의 정의나 얘의 원리나 이런 거 알아야겠죠? 그쵸? 과학 지문은 뭐다? 개념과 원리다. 자, 데카르트 좌표계를 소개하는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 그래서 보니까 1, 2, 3, 4, 5번을 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소개 문구를 얘기하고 있네. 결국 이거 좀 보니까 뭐 같냐? 신문 제목 뭐 이런 거 같지 않냐? 신문 기사 제목 같은 거? 결국 뭐야? 핵심 내용, 중심 내용 파악하는 그런 문제야. 자, 다음에 8번. 데카르트가 좌표계의 발상을 적용하여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길을 안내한다고 가정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또 우리가 길을 안내해야 되나요? 자, 지금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아니고 여기 맨해튼이네요. 그죠? 맨해튼. 자, 여기 맨해튼에 뭐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나오고 뭐 센트럴 파크 나오고 난리 났다. 그래, 우리가 지금 뉴욕은 갈 수 없어도 자, 이걸로 뉴욕을 가자. 근데 얘들아,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요. 그림 쓸모 없어 보인다. 자,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거 별로 그림 안 보고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자, 그림을 보면 뭐가 된다고? 이해가 된다고. 도움은 된다고. 근데 심지어 도움조차 아니고 그냥 버려도 되는 그림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데카르트 좌표계의 발상을 적용하랬잖아. 이 좌표계의 발상이 뭔지만 여러분이 파악해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따 보여줄게. 자, 그 다음 9번. 자, 보기 1에 가나에 대해서 데카르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을 보기 2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거는 추론이네요. 자, 결국 뭐야? 데카르트의 입장, 관점을 파악하는 게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자.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왜? 8번 문제 같은 거. 이거 있잖아. 뭐 아니면 도야. 빨리 찍으면 정말 5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너네가 이거를 계산하고 시간을 많이 걸리는 순간 5분 동안 한 문제 풀 수밖에 없어. 알겠지? 시간 줄이는 거 선생님 얘기했지? 속독법 배우는 게 시간 줄이는 게 아니야.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뺏기지 않는 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 보자. 자, 데카르트는 저 유명한 방법 서설에 기하학이라는 106쪽짜리 부록을 달아놓았다. 자, 저 유명한 방법 서설. 저는 모르는데요. 몰라도 괜찮아요. 자, 뭐 자기들한테 유명한 거지. 우리한테도 유명하나? 자, 거기에서 그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개념을 선보였답니다. 그 개념이 뭐가 되겠니? 아까
따옴표 해놓은 이 글의 핵심 개념이 되겠죠. 그게 뭐냐? 데카르트 좌표계. 자, 이게 바로 이 글의 핵심 개념이란 말이야. 자, 지도에서처럼 가로와 세로로 이루어진 한 쌍의 수가 평면 위에 있는 지점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개념이다. 한 쌍의 수라는 건 뭐니 얘들아? 두 개의 수지, 그치? 숫자 두 개만으로 우리가 평면 위에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즉 그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자, 한 쌍의 수, 이런 두 개의 수로 위치를 나타낸다. 이게 바로 데카르트 좌표계의 발상입니다. 그는 이 개념을 활용하여 해석 기하학이라는 강력한 곡선 이론을 개발해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개념이 수학사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데카르트 좌표계, 아직 이 개념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내세운 발상이 뭔지는 알겠죠. 두 개의 숫자로, 즉 숫자의 쌍으로 어떤 지점을,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자. 데카르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한 쌍의 직선이 교차하는 좌표계를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부른다. 자, 한 쌍의 직선이 교차한다. 머릿속에 안 그려져. 자, 안 그려질 때는 니네가 아무리 이 글을 보면서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어. 안 그려질 때는 바로 어디로?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림 같이 선생님이 보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이 그림이잖아. 그치? 자, 여기 보시면은요, 뭐라고 돼 있니? 한 쌍의 직선이 교차하는 좌표계. 자, 이거를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부른대, 얘를.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좌표계의 가로선은 X축. 얘죠, 그쵸? X축. 자, 그리고 세로선은 Y축. 얘네. 자, 가로선과 세로선이 교차하잖아. 여기서 만나잖아. 그치? 그래서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 즉 이 점이 되겠지. 그치? 자, 이 점을 뭐라고? 원점이라고 부른다. 자, 얘를 원점이라고 부른대. 자, 잘 써놔, 얘들아. 그림은 써가면서 하는 거야. 자, 그림에 잘 써놔. 자, 원점이라고 부른다. 그림 왼쪽에서 A로 표시된 점, 이 부분이죠. 자, A로 표시된 점은요, X좌표가 내려와 보니까 뭐야? 3이야. Y좌표 왼쪽으로 가보니까 5야.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타난다? 자, 3, 5라는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겠지. 그치? 즉, 아까 뭐라 그랬니? 이 데카르트 좌표계의 개념이라는 것은 한 쌍의 숫자로, 즉, 두 개의 숫자로 얘의 위치를 나타내준다는 거야. 이 평면상에서, 이 안의 공간에서 3,5라고 돼 있는 점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그림이 없다 하더라도 뭐예요? 3, 5라는 이 순서쌍, 이 좌표만 가지고도 얘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 밑에를 봅시다. 이제 원점에서 정확히 5눈금 떨어져 있는 모든 점들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해보자. 정확히 말해서 이 특성은 원을 기하학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자,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자, 원, 얘네, 그치? 원이 나온 거 얘죠. 자, 지금 이게 뭐냐? 원점에서, 얘가 원점이야. 여기서 5눈금, 즉 5칸. 이 점이죠, 그쵸? 자, 근데 이 5칸 떨어져 있는 점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죠? 그쵸? 여기도 5칸이죠? 얘도 5칸이죠? 얘도 5칸이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얘뿐만이야? 아니야. 지금 얘는 일직선으로 돼 있으니까 5칸이지만 사실 이 점도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가 눈금을 여기에서 이 눈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길이를 재보면 얘랑 똑같겠지. 그치? 그러니까 5눈금의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도 사실은 이 점들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 다 그런 거잖아. 다 그런 거잖아. 그 점을 모아놓으면 뭐가 된다? 원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이거 계속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 특성은 원을 기하학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여기서 원의 중심은 원점이고,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지워서 깨끗하게 보여줄게. 자, 원의 중심은 0이야. 그치? 00인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뭐니? 원의 그 지름의 반이지. 그치? 반지름은 5눈금이다. 이 원 위에 있는 3, 4라는 점을 보래요. 이거지. 그치? 3, 4라는 점은 여기다. 우리가 이거 읽는 방법을 아까 배웠어요. 자, 이 점의 좌표가 3제곱 플러스 4제곱은 5제곱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전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몰라도 그렇다는 거야. 중요한 건. 여기서 그렇다면 그런 거야. 자. 나 수학 선생님도 아닌데. 자,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대. 이거 그러고 보니 배운 것 같아. 그치? 직각삼각형에서 뭐야? 이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두 변, 제곱의 합은 나머지 빗변의 제곱과 같다.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듯 하네요. 그쵸? 자, 몰라도 돼. 자, 몰라도 어쨌든 얘가 맞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사실 볼 때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이 원위에 있는 점을 x, y라는 순서상으로 나타날 때 모든 점이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제곱이다. 자, 이런 것을 만족한다는 것을 간단히 증명할 수 있다. 웃기시네. 자, 우리는 간단하게 증명을 못하겠는데.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어쨌든 증명이 된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니? 지금 이 3, 4라는 점은요. 우리가 원래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거잖아. 그치? X축의 그 자리와 숫자와 Y축의 숫자를 합해서 이렇게 쓴 거죠. 그쵸? 그 3, 4가 여기로 오고 얘는 뭐였어? 반지름이었잖아. 5눈금, 그치? 이 원의 반지름이 5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공식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나와 있죠. 더 나아가 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자, 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제곱이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은 이 원 위에 있는 점들밖에 없다. 이는 곧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라는 대수방정식이 독특하고도 정확한 방식으로 원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자, 어렵긴 하지만 이런 얘기야 결국. 지금 뭐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어. 피타고라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 무슨 얘기니?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다 뭘 만족한다?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쵸? 무슨 얘기야? 여기 우리가 이거를 뭐야? 아까 뭐라 했어? 직각삼각형에서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 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점도 그렇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 봐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잖아. 이거는 뭐야? 얘는 아예 5라고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의 제곱이다. 이거는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다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 원뿐만 아니라 반지름을 r이라고 하는 모든 원에 대해서 이 공식이 성립할 거라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원리를 몰라도 상관없어. 왜? 이 문제는 수학 문제야? 아니야. 언어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언어 문제에서 우리가 이 글에서 여러분이 잡아내야 될 개념은 뭘까? 바로 이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봐봐. 자, 이처럼 도형을 구성하는 모든 점들이 만족시키는 수식을 발견할 경우. 즉 무슨 얘기야? 이거는 모든 점들이 만족시키는 어떤 식이지. 그치? 수로 된 식이지. 이 수식을 발견할 경우에 자, 뭐야? 그 수식을 도형의 대수적 표현으로 간주하고 실제 도형 대신에 바로 이 대수식을 다룸으로써 기하학의 문제를 대수학의 문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자, 무슨 얘기니? 자, 데카르트 좌표계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의의란 뭐냐? 꼭 우리가 원을 이야기할 때 실제 도형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냐는 거죠. 자, 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반지름이 5인 원을 보여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컴파스 있지, 그치? 컴파스를 가지고 반지름을 5로 맞춰놓은 다음에 너네 컴파스 알잖아. 이렇게 생겼게 뺑 돌리면 되는 거, 그치? 자, 어디 갔냐? 자, 반지름이 5인 원을 실제로 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원을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할 때, 그치? 실제로 반지름이 5인 원을 그려서, 컴파스를 가지고 그려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 데카르트 좌표계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뭐야? 이것도 반지름이 5인 원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 우리는 도형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데카르트 좌표계의 의의란 말이야.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따라서 종래 기하학에서처럼 컴퍼스를 가지고 작도라는 행위를 하는 대신에 작도. 갑자기 선생님 중학교 때 생각나면서 짜증날라 그래? 너무 싫었어. 자, 대수식으로부터 연역적인 계산을 통해서 기하학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다. 즉 자를 가지고 컴퍼스를 가지고 직접 이거를 그려가지고 길이를 재고 이게 아니라 식을 가지고 그냥 논리적으로
풀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 데카르트는 기하학적 곡선을 대수방정식, 곧 수치로 나타내는 법을 발견한 것이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풀 수 있죠? 자, 데카르트 좌표계는 어떤 점에서 의의가 있느냐? 뭐겠어요, 얘들아? 5번이잖아. 그치? 작도 대신에 수식으로 기하학 문제를 푸는 수단을 제공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의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얘들아, 데카르트 철학자가 수학에서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수학자도 아닌데 수학의 혁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데카르트 좌표계가 유명해진 겁니까? 한낱 철학자가 수학을? 이래서 그런 거니? 아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기에서 데카르트가 철학자라는 거 어디 나와? 안 나오잖아. 그치? 자, 그리고 철학자 맞아요. 근데 맞는데 지문에 안 나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에 2번. 데카르트의 기하학 개념 믿기 어렵다? 뭘 아무 저기도 없이 믿기 어렵다고 하면 안 되지. 3번. 자, 기하학적 곡선의 신비를 철학으로 철학으로 풀었냐? 뭘로 풀었어? 수식으로 풀었단 말이야. 자, 4번. 대수방정식이 기하학의 도움을 받아서 크게 발전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기하학의 도움으로 발전한 건 아니죠. 그쵸? 오히려 얘를 가지고 기하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야. 바뀌었어. 자, 7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봅시다. 자, 원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그래프, 이러한 그래프,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데카르트의 천재적인 개념을 기초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기하학과 대수학이 더 이상 별개의 수학 분야가 아니라 갑자기 같은 사실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즉, 원이라는 반지름이 5cm인 원이라는 그 똑같은 사실을 어떻게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8번 문제를 풀어볼까? 자, 8번 문제. 데카르트가 좌표계의 발상을 적용하여 라고 했어. 얘들아, 좌표계의 발상이란 건 뭐지? 자, x와 y라는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뭐 위치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사람한테 뭔가 길을 알려준다네. 자, 무턱대고 지도를 보지 말고 밑에 있는 설명을 한번 잠깐 보세요. 자, 뉴욕이 초행인 에머슨 씨가 A 지점에서 뉴욕의 지리를 잘 아는 데카르트를 만나 B 지점을 찾아가려고 한대요. 즉, 이 사람은 A에서 B로 가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데카르트는 어떻게 설명해 줄까? 야, 이 사람은 B를 어떻게 설명해 주겠냐? 이걸로 설명해 주겠지. 그치? X라는 점과 Y라는 점이 만나는 곳으로. X의 어떤 숫자와 Y의 어떤 숫자가 만나는 점으로 가라라고 할 거 아니야. 두 선의 교차 지점으로 가라라고 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얘들아, 그림 뭐하러 보고 있어? 너네 이거 시키니까 이러고 있다. 1번 보면서 그곳은 센트럴파크의 동쪽 끝에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어딨지? 동쪽 끝 맞군. 자, 센트럴파크만 찾아가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막 이러면 하나씩 다 하고 있어. 2번도 막 동쪽으로 34번가 따라가다가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만났어? 자, 거기서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언제 다 하고 있냐고. 이러면 이 문제 푸는데 5분 걸린다. 자, 이 문제는 5초 만에 풀 수 있다 그랬어. 어떻게 5초 만에 풀까? 자, 이런 숫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숫자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5번 하나밖에 없죠. 그쵸? 자, 여기에서는 뭐야? 좌표만으로 설명해. 59와 5번로가 만나는 지점. 그치? 그래서 동쪽으로 34번가를 따라가다가 5번로를 만나면 59번가와 만나는 방향으로 가거나 8번로 쪽에서 59번가와 만나는 교차로에서 5번로를 향해서 가면 된다. 얘들아, 이거 듣기 시험이야? 영어 듣기 평가야? 영어 듣기 평가면은 정말 그런지 길을 따라가야 돼. 미로 찾기 하는 것처럼. 그치? 하지만 이거는 얘들아, 이거 언제... 정말 그런가? 막 59번 막 니는 막 계산하고 있어. 미로 찾기 여기다 그리고 있어. 이미 그린 순간 너네는 시간 다 잡아먹은 거야. 그리는 거 아니야. 아, 이걸 가지고 좌표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 5번밖에 없구나. 왜? 나머지는 뭐가 돼 있니? 다 어떤 위치, 좌표, 숫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센트럴파크, 엠파이어 스테이트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잖아. 그치? 그 건물 자체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좌표와 상관없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5번이 답이다. 됐죠? 난 2번이 좀 웃긴 것 같아. 2번 뭐야? 사람들에게 센트럴파크가 어디인지 물어보세요. 야, 이거 누가 못해 물어보는 거 데카르트 아니라도 하겠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자, 9번 보자. 자, 보기 1에 가나에 대해 데카르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을 보기 2에서 골라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가에 대해서 뭐야? 보니까 A에 나와 있는 기역과 니은 중에 골라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자, 나에 대해서는 뭐니?
B에 나와 있는, 그치? A, B, C 중에 골라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가를 보세요. 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점은 나눌 수도 없고 크기도 없다라는 식으로 다소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다. 자, 가에서, 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점이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다는 게 문제야. 그럼 데카르트는 여기에 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데카르트는 점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 기억을 볼까? 자, 좌표계에서 X축과 Y축이 교차하는 지점을 점으로 정의하면 돼, 안 돼? 자, X축과, 이거지.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은 점이야? 원점이라고 이름이 따로 붙어 있었어. 그러니까 기억은 아예 말 자체가 틀린 말이야. 그죠? 자, 니은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니? 자, 좌표계에서 X, Y의 순서쌍으로 나타내게 되면 어떤 모호함도 남지 않는다. 그치? 데카르트는 점을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점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점이란 뭐다? 점이란 뭐다? 점이란 뭐다? 미안해. 지금 내가 못 찾겠어. 어딨지? 여기 있다. 자, 거기 보면은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을 보세요. 자, 그림 왼쪽에서 자, A로 표시된 점은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5이므로 3, 5라는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한 어떤 A라는 점을 X와 Y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모호해지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니은 이 되겠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나를 볼까?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원은 평면상의 어떤 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으로 정의되어 있는 평면 도형이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원을 그리는 도구가 컴퍼스이다 라고 했어. 자,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원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뭐니? 자, 뭐야? 어떤 점에서 거리가 같은, 그치? 다 똑같죠? 반지름은 똑같으니까. 자,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컴퍼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게 바로 이게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원이야. 그러면 데카르트는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는 직접 컴퍼스가 있어야만, 즉 원을 그려줘야만 원이 된다고 했니? 아니죠. 그쵸? 데카르트의 주장은 뭐였니? 간단한 수식으로, 즉 자, 이런 수식으로 원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봐봐. 좌표계를 이용해서 자, 이런 대수 방정식으로 원을 나타내면 간명하다. A가 답이겠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좌표계에서 작도하면 얘들아, 지금 이 사람이 이걸로 원 나타낼 수 있다 그랬지. 작도라는 건 뭐야? 자와 컴퍼스를 가지고 직접 그리는 거야. 그려야 된다고 했어? 이거 필요 없다 그랬어,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작도를 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C. 자, 좌표계 원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이게 뭐야? 이게 이거잖아. 이게 컴퍼스로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C도 안 되지. 그래서 3번의 답은 9번이죠? 9번의 답은 3번이다. 내가 3번에다 9번이라고 그럴 뻔했네. 자, 9번의 정답은 뭐다? 자, 가에서 니은,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A. 자, 이렇게 제시해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 얘기하는데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잖아? 자, 과학 지문은 대부분, 우리 지난번에 봤던 우주 지문 그거 말고 대부분은 개념과 그 개념의 원리, 그리고 그것의 의의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지. 데카르트의 좌표도. 그쵸? 자, 개념과 원리와 의의가 있어. 특히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 놓으면요. 여러분 연계 문제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원리만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했어도 8번 문제 시간 쓸데없이 안 걸린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시간 문제는 여름 이후로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줄 거다. 알겠죠? 자, 과학! 아싸! 끝났어요. 자, 선생님 표정이 밝아요. 여러분도 밝죠? 하지만 기술이 남아있어요. 자, 기술. 여러분이 정말 기회를 안 주는 것들, 정말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술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술도 똑같다. 개념, 원리, 의의다. 알겠지? 자, 그럼 두 지문 풀어오세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